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정말 끝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하더니 곧 서명식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만 이란은 어떤 합의문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받는 중인데요. 둘 다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여당도 제1야당도 본격적인 당내 권력 투쟁에 돌입한 셈인데요. 경제 위기 속 민생이란 단어는 정치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1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별 개표 결과와 투표소 입력도 잘못한 걸로 확인됐는데 문제 상황을 알고도 늑장 보고하고 후보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개막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홍명보호는 오늘 오전에 치러질 체코와의 첫 경기에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는 정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요. 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지만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 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년 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 수원시청 선거구, 수원시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정 선거구의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서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눠서 집계한 결과였는데요. 이후에 재확인 과정을 거쳐서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로 잘못 처리된 유효표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표는 1,089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의 표는 1,152표였습니다. 이걸 정정해도 반영해도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가 2달이 지난 시점에야 확인해서 양당 후보들에게만 알렸고요. 선관위 누리집의 역대 선거 개표 현황은 지금까지도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 명칭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결과와 다른 개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5기가 전북 교육감 당선인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록의 개표 결과를 수정 의결했고 이를 후보자 전원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과 입력 오류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 종목단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대책회의에서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금융, 과세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사무공간과 집기류를 제공하는 등 입주 단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걸 보면 선관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다며 위부터 아래까지 대우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여야 역시 속도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 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날을 새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란에서는 신중하게 승인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란과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금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거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합의문 서명 즉시 재개방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at the strait will officially open as soon as we sign, which could be soon, very soon, maybe over the weekend. In Europe, I won't be able to be there, but JD will be there, Vice President, and some of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서명되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이란 하르그 섬을 비롯한 이란 석유 거점들에 대한 타격을 포함해서 사흘째 공습이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관련국 당사자들의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휴전 붕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종전 합의 타결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MOU가 체결된다면 지난 2월 28일 시작돼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고
후속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란 쪽의 반응인데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닌 통신은 조금 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은 자국의 레드라인, 즉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원칙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내용인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종전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몇 가지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란이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란군은 앞서 자국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관련 인프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모두가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공습이 휴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도 휴전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런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물가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이번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7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전장보다 2.92% 내려갔습니다.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종가 역시 2.58% 하락했습니다. 종전 타결 시사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7.4원 오른 1,531.6원에 마감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시사한 만큼 서울 정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쟁으로 원유 생산 등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만큼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종전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가가 금세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Mess with the Strait of Hormuz and mess with global commodity prices for a while. And that's going to keep sort of a risk premium built into oil and natural gas longer maybe than the markets think. 네, 고유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가 지표도 나왔죠. 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년보다 6.5% 올라서 2022년 11월에 7.4%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상승률은 수정치 기준 4월과 같은 1.1%인데요.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0.7%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보다 2.8% 올라 2009년 1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80%는 전월보다 10.7% 오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기인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23.4%나 급등해 전체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보다 4.2% 올라 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PPI는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이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PPI 상승세는 당분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와 KT,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광화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응원전을 벌입니다. 붉은 악마 측은 오늘 응원전에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경기가 열리는 만큼 응원을 위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리면서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월드컵 주최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은 이미 진행 중인데요. 양국 팬들이 집결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40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이란 팀에게는 경기를 앞두고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와 남아공이 맞붙은 아스테카 스타디움에는 경기 한참 전부터 부른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특유의 전통 복장과 응원 도구로 장착한 양국 팬들은 자국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We came to Mexico for the 2026 FIFA World Cup. Mama Joy is here, guys. It's not an AI, it's Mama Joy. 이란 정부는 이번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을 비난하는 구호가 나오거나 미승인 깃발이 걸리면 경기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대표팀 스태프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데 이어 배당된 티켓마저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란 팬들의 직접 관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출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qualified and we want to play. And this is the spirit of football. 멕시코 수도에서는 13만 명이 넘는 실종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농민과 노동자 등 19개 사회운동 단체가 월드컵 기간에 아스테카 스타디움 등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기장 주변에 적지 않은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방무가 끼어 있어 시야가 다소 흐릿한데요.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고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첫 경기 거리 응원하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이곳 여의도 일대도 거리 응원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그럼 경기가 치러지는 현지 날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과라달라하라에서 저녁 8시 체코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기가 끝날 때쯤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예정된 한국의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 전주 16.3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특히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거리 응원 나오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기셔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시끄러운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장 대표는 투표지 사퇴, 그럴 때가 아니라며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게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역시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옳다군 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오류에 대해서 한국방송협회가 사과했습니다. 방송협회 산하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는 지상파 3사 선거 방송 중 일부 성, 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서 오류가 확인돼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출구조사를 맡은 3개 여론조사 업체 가운데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이 4개 지역에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된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의도에 따른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조사 기관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이 재판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 업종에 치우친 이른바 K자 성장에 소득 불평등마저 퍼지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B2 수요 급증 등으로 가계 대출이 크게 늘면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은행권이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제계가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외화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오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를 차례로 만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감소하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은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진은 확대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그 채용 문화라든지 대규모 공채가 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어떤 감소에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효과는 고용시장의 상방 요인이지만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1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새벽 멕시코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홍명보호는 오늘 오전 치러질 체코와의 첫 경기에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의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들이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서울 8개구 선관위 투표용지 하향 결제 문서를 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지난 4월 28일 투표지를 예상 선거 인수의 50%로 축소해 인수할 것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또 광진구 선관위도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7일 역시 서면으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정신이 나가도 정말 단단히 나간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있어서는 안 될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입력 오류를 언제 알게 됐냐는 YTN 취재진 질문에 임 교육감 측은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그 전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경 합수본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에 전국 투표소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당장 특검법부터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을 명령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게 아니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잠실 시위와 관련해 폭력과 공포가 수반될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장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와 도발, 욕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현장 취재 기자들을 폭행하는 상식 밖의 일도 발생한다며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가 보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추가 보전 신청한 증거는 인쇄용지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하기 전에 투표소에서 반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상자 폐기 경위에 관한 문서 자료 등입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송파구 투표함과 투표지 등도 증거 보전 신청 대상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 대상으로 인용했던 해당 상자에 대해서 그제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이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선관위는 해당 상자를 지난 9일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정 대표가 지난 9일 전북 김제와 고창을 비공개로 찾으면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사흘 만에 또 호남 방문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과 함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신문 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고 같은 달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차 소환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재작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 해외 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내용을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입국 당시 이탈리아 공군의 호위 비행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예우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세계적인 문화 국가,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짧은 순간이었지만 의전을 넘은 진심이 전해졌다며 양국이 함께 쌓은 신뢰와 우정의 깊이를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과 예금, 증권 등을 모두 합쳐 253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기재산 신고액 223억여 원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인데요. 최근에 서울 잠실동 아파트 매각을 통해 발생한 차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밖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삼청동의 단독주택, 연건동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요. 지난 9일에는 부동산을 계속 매물로 내놓고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와 애플 등 신고한 해외 주식 역시 조만간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고도의 해킹 기술에 당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쿠팡에서 로그인 대체 인증 수단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빼돌린 쿠팡 회원 개인정보만 3,300만 명이 넘고 회원이 아닌 개인정보도 최소 430만 명에 이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키 접근 및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16만 명 회원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통지를 지키지 않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배제하고 해커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쿠팡 이용자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여 원과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액 36조 원을 기준으로 유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열풍에 가계 대출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은행에서만 7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2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른바 B2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181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6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9조 2천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수치로 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늘어 전월에 5조 5천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포함하는 기타 대출은 무려 5조 3천억 원 급증해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2조 원 감소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은행권에서만 3조 7천억 원 늘었는데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에 더해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도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사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고액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의 배후 주거 지역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1.98%나 올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대장 아파트. 이른바 국평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지난달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최근 전용 101제곱미터가 18억 원을 넘어서서 거래됐고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인 동탄역 롯데캐슬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범 단지 사람들이 팔고 연쇄 반응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오르면 거기를 사지 못한 박탈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지를 사고. 반도체 호황과 수억대 성과급 기대감으로 뜨거운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만 2% 가까이 오르며 지난주에 3배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기대감뿐 아니라 5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 사내 대출이 더해져 내 집 마련 수요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벨트를 둘러싼 경기 남부 배후 주거 지역 아파트 값들이 대체로 들썩입니다.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가 있는 영통 아파트 값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혜 지역인 평택 아파트값도 2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적용된 지난 2월 이후 동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무려 7%가 넘습니다. 최근 석 달간 동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대체로 충족한 셈. 여전히 국토부는 핀셋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만큼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물건 감소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서울에선 전세값이 0.32% 올라 지난 2015년 전세 대란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이번 방안에서 K-팝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인 CEO에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홍대거리 한복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아이돌 팬미팅 같은 풍경이지만 주인공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은 4박 5일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Business is booming. Booming. Bang. Like PC bang. 정장을 입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총수보다 반팔 셔츠를 입은 동네 아저씨의 모습. 젠슨 황 열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고 밖에 있는 팬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팬 서비스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외국인 CEO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프로에까지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고 다음 중 가장 친한 사람 1번 이재용 회장님, B 정유섭 회장님, C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So easy.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Who doesn't love golden? 골든요. Up. So good. 업, 좋아요. I do also love 화사. 네. 한국 기업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지켜 세우는 점도 낯선 글로벌 CEO가 아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로 꼽힙니다.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민자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 AI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됐다는 개천의 용 서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대중은 젠슨 황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젠슨 황을 향한 열광은 AI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인물을 동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 여성의 신체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 회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람의 다리 부위가 붕대에 감긴 채 나왔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의 인체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합류해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유기된 신체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 등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처음 신체를 발견한 신고자 진술과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드나든 쓰레기 수거 차량들을 조사하며 신체 일부가 발견된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장기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상판 콘크리트 일부가 하부 도로로 떨어지면서 일대 고가차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일단 붕괴 조짐은 없는 걸로 보고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제선이 쳐진 고가 하부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연신 호루라기를 불며 통행 제한 사실을 알립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에서 상판 콘크리트 덩어리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가까운 쪽 하부도로를 통제한 겁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진 구간 고가차로는 지난밤 내내 전면 통제됐고 재난 문자로도 안내됐습니다. 당국은 붕괴 위험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말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큰 만큼 긴급 통제에 이어 곧바로 안전진단을 진행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밤 9시 10분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선 화물차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14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고 피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천천히 주행하는 화물차를 A씨가 제대로 보지 않고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 세차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람이 없던 때라 대처가 늦어질 뻔했지만 때마침 6년차 의용소방대원 이승호 씨가 일대의 세차장을 찾아오면서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이 씨 안내를 따라 빠르게 현장을 파악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끄면서 다른 건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자동차 공업사 건물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페인트라든지 그런 화학약품들이 있어가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신고를 했었어요. YTN 송재인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기술주 저가 매수의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전쟁의 진전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오름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습 계획을 취소한 건데요. 이란과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최종 타결 때까지는 대이란 해상 봉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묘합니다.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한 만큼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나쁩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5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6.5% 폭등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많이 웃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되는데요. 물가 비상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오라클을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데요. 주가가 8% 넘게 폭락했습니다. 빌미는 전날에 내놓은 실적이었습니다. 이 실적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호조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고요.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투자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탓인데요. 시장의 제일 큰 의문점, 인공지능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돈은 언제 벌 거냐는 질문을 다시 건드린 셈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선선한 가운데 곳곳에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차츰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17도 보이고 있는데 기온이 빠르게 올라 어제보다 더워지겠습니다. 이곳 여의도 일대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 거리 응원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그럼 경기가 치러지는 현지 날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현지 시각 저녁 8시 체코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기가 끝날 때쯤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예정된 한국의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 대전 15.3도, 창원 19.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특히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휴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거리 응원 나오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기셔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